며느리년이 아들 돈을 다 빼돌리고 도망갔다. 시어머니가 부모님 식당 한복판에 드러누워 악을 썼습니다. 점심 드시던 동네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놓고 굳어버렸죠. 글쎄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제 카드 긁으며 살던 사람들이 도둑은 오히려 저라며 부모님 가게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이를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가압류 당장 풀어. 안 그러면 매일 와서 이러고 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세 글자를 눌렀습니다. 사실 이 남편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부재중 전화 70통을 걸며 매달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신데 무슨 일이죠? 딱 그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그건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합법적인 금융치료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강지원 씨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원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협의이혼 출석 시간까지 딱 1시간. 저는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고 차가운 컵을 꽉 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익숙한 뒷모습 두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남편 정지훈, 그리고 신우이의 절친 이하영이 팔짱을 낀 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지나가는 지인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훈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건 분홍색 봉투, 청첩장이었습니다. 받아든 지인이 아영의 손을 잡으며 축하한다는 입모양을 만들었고, 아영은 지훈의 팔에 얼굴을 묻으며 수줍은 척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컵을 쥔 손가락 끝에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카페 음악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이혼 도장도 찍기 전에 저 인간은 이미 다음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뛰어나가서 지훈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아영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통유리 너머의 그 장면을 조용히 찍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청첩장을 건네는 손, 아영이 지훈의 팔에 매달려 웃는 얼굴, 벤치 위에 쌓여있는 분홍색 봉투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저는 숨을 참으며 30초, 1분, 2분을 버텼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 의자에 다시 앉았을 때 머릿속에서 하나의 사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쪽이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만 성립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오늘의 이혼은 없던 일이 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원 정문이 아니라 반대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곧장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어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저 서재 책상 서랍에서 집문서와 통장, 보안 카드를 꺼내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화장대 아래 잠금 장치가 달린 작은 금고를 열어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반지와 귀금속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옷은 당장 3일치만 골라 돌돌 말아 캐리어 한쪽에 눌러 넣었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가구, 가전, 벽에 걸린 액자까지 전부 내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와 금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지훈의 구겨진 양말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코웃음 한번 치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 시각 법원 앞에서는 지훈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늦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갈피를 못 잡은 채로요. 출석 시간이 지나고 법원 직원이 다가와 말했을 겁니다. 배우자분이 출석하지 않아서 오늘 협의 이혼 절차는 취소됩니다. 라고요. 저는 사촌 오빠가 출장 중이라 비어있는 오피스텔 현관 앞에 캐리어를 세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켠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 전원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예비용 태블릿 하나만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시댁 단체 메신저방이 연동된 공기계였습니다. 캐리어 위에 걸터 앉아 어두운 오피스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배신감이 뱃속에서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태블릿 화면에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체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원이 그년이 법원에 안 나타났다며? 주제도 모르고 시위질이야, 시위질이. 신우이가 바로 밑에 이었었습니다. 엄마, 걔 원래 그런 애잖아. 오빠한테 매달리려고 꼼수 부리는 거지 뭐. 시어머니의 답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영이는 성격도 좋고 집안도 반듯한데 그녀는 뭐가 아쉬워서 바라기야. 쯧쯧. 저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눌러가며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스크린샷을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훈의 메시지가 제 메신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일 입고 갈 와이셔츠 어디 뒀어? 빨리 답해. 전화 좀 받아.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금고 왜 비어 있어? 서류 어디 갔냐고. 미쳤어? 진짜 미쳤냐고. 저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허둥대는 꼴이라니요. 알림음을 무음으로 바꾸고 태블릿을 탁자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지훈이 맞이할 현실은 와이셔츠 한 장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할 겁니다. 저는 캐리어에서 이불을 꺼내 소파에 펼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피스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먼저 보였고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어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지훈의 문자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야,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 전화 안 받으면 나 친정으로 간다. 다림이 어딨냐고. 내일 중요한 미팅인데. 하여간 꼴도 보기 싫어. 빨리 이혼이나 해. 저는 문자 하나하나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태블릿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내리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지훈은 지금쯤 구겨진 셔츠를 대충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을 겁니다. 결혼 3년 동안 아침밥도 다림질도 출근 준비도 전부 제가 해줬으니까요. 저 없는 아침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마 지금쯤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올랐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침밥이 아닙니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잠깐 켜고 카드사 앱에 접속했습니다. 내 명의로 발급한 가족카드, 지훈이 3년 동안 월급인 줄 착각하며 긁어대던 그 카드의 상태를 분실 정지로 바꿨습니다. 손가락 한번 누르는데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지훈의 월급은 매달 통째로 제 통장에 자동이체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지훈이 먼저 제안한 구조였죠. 너가 돈 관리 잘하니까 월급 다 맡길게.
대신 카드 하나만 넉넉하게 써. 그 말을 곧이곧대로 지킨 건 저였고 덕분에 지훈의 통장 잔고는 늘 0원에 가까웠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까지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고 지훈은 가족 카드 한 장으로 주유하고 점심 먹고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지훈 주머니에 현금이라곤 한 푼도 없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지훈 통장으로 들어가던 자동이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어서 지훈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연장에 동의했던 배우자 서명을 철회했습니다. 한도가 막히면 지훈은 단돈 10,000원도 꺼내 쓸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앱을 열었습니다. 내 명의로 들어있던 지훈 차량의 보험을 즉각 해지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40분 지훈이 출근길에 주유소에 들를 시간이었죠. 그 시각 지훈은 평소처럼 회사 근처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카드를 내밀었을 겁니다. 주유소 직원이 단말기를 찍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을 겁니다. 손님, 이 카드 분실 정지 상태인데요. 지훈이 카드를 빼뜩 가져가며 소리쳤을 겁니다. 뭔 소리야, 어제까지 잘 됐는데. 다시 한번 찍어봐. 2번 찍었는데 안 됩니다, 손님.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지훈이 지갑을 뒤졌을 겁니다.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전부 제 명의였으니까요. 현금은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그 시각 아영은 강남 어딘가의 드레스숍에서 웨딩드레스 가봉을 마치고 있었겠죠. 아영이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겁니다. 오빠, 드레스 최종 결제해야 해. 350만 원이야. 링크 보낼게. 지훈이 급하게 자기 통장 앱을 열어봤을 겁니다. 마이너스 한도 소진, 출금 불가. 이체 내역을 눌러봤을 겁니다. 자동이체 해제, 잔액 0원.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을 겁니다. 차를 몰고 출근이라도 하려 했겠지만 보험해지 알림 문자를 확인한 순간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전부 자기 돈이니까요. 지훈은 결국 주유소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잡아야 했을 겁니다. 택시비조차 동료에게 빌려야 했을지도 모르죠. 저는 오피스텔 소파에 기대 앉아 통신사 앱을 열었습니다. 신혼집 인터넷 해지 신청 완료. 한전 앱에서 전기 일시 정지 완료. 도시가스와 수도도 명의자 직권으로 서비스 정지를 넣었습니다. 전부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으니까요. 돈줄이 막힌 지훈이 아영에게 드레스 결제를 미루자고 했을 겁니다. 아영이 목소리를 높이며 전화했을 겁니다. 오빠, 이번 주말 촬영인데 무슨 소리야? 350만 원도 없어? 잠깐 카드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래. 며칠만 기다려. 며칠이 어딨어. 예약금 날리면 오빠가 책임질 거야? 아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목소리를 한껏 가녀리게 만들어서요. 어머니, 지훈 오빠가 요즘 좀 바쁜가 봐요. 혹시 예단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입맛을 다셨을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돈 타령부터 하는 아영이 눈에 거슬렸겠지만 아들의 새 결혼이 깨질까봐 적금 통장을 깨서 급한 불을 껐을 겁니다. 오후가 되자 태블릿에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지훈이 회사 점심시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야, 카드 왜 안 돼? 지금 장난해? 동기한테 점심값 빌렸잖아. 개창피하게. 보일러도 안 되고 전기도 나가고 집이 왜 이래. 아, 진짜. 전화 좀 받으라고. 메시지 사이사이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끊임없이 쌓였습니다. 10통, 20통, 30통.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지훈이 누린 모든 것, 매일 아침 차려진 밥상,
다려진 셔츠, 넉넉한 카드 한도, 따뜻한 보일러, 환한 조명. 그 전부가 제 월급과 제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자기 능력인 줄 알았겠죠.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이면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그 파도에 첫 물결을 보낸 겁니다. 부재중 전화가 40통을 넘어가는 걸 확인하고 저는 태블릿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직 전화를 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70통, 오피스텔 탁자 위에 엎어둔 태블릿 화면이 쉴 새 없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느긋하게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뒤 태블릿을 들어 알림 목록을 훑었습니다. 지훈의 마지막 메시지는 5분 전이었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제발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어젯밤까지 욕설을 퍼붓던 사람 입에서 제발이 나오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 셈이죠. 저는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 화면이 뜨자마자 지훈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3초 정도 화면을 내려다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원아. 지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안에 분노와 초조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카드는 왜 막아놓고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 저는 머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사무적인 목소리로요. 누구신데 무슨 일이죠? 수화기 너머가 2초쯤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야, 지금 나한테. 저는 지훈이 말을 끝내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다시 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입꼬리는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더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갈 곳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낡은 빌딩 4층 차민수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대학교 선배이기도 한 차 변호사는 이혼 소송 쪽에서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차 변호사가 책상 앞에서 서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원 씨.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앉아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먼저 보세요. 차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카페 통유리 너머로 찍은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지훈과 아영이 청첩장을 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댁 단체방 캡처 화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모욕한 문자 기록, 지훈이 보낸 욕설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차 변호사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확정도 안 됐는데 상대 여자와 청첩장을 돌렸다. 이건 부정행위 증거로 아주 확실하네요. 네. 협의 이혼은 제가 법원에 출석 안 해서 취소됐고요. 이제 저는 협의 이혼할 생각 없습니다. 차 변호사가 볼펜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 이혼으로 가겠다는 거죠? 네. 남편하고 그 여자 둘 다 상대로 소송 걸고 싶어요. 위자료도 받아내고 싶고요. 차 변호사가 메모지에 빠르게 뭔가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재산 상황은 어때요? 집이나 차, 통장 같은 거요. 신혼집은 제 명의예요. 대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자도 제가 냈어요. 남편 월급은 제 통장으로 자동이체해서 생활비랑 대출금 갚는데 전부 썼고요. 남편 수중에 돈은 없어요. 차 변호사가 볼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원 씨,
이 정도 증거면 유책 배우자 입증은 어렵지 않아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고요. 저는 가방에서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지훈의 재직 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남편 월급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차 변호사가 재직 증명서를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급여 가압류까지 확실하게 가시려는 거네요. 남편한테 돈이 없으면 위자료를 못 받잖아요. 월급이라도 묶어놔야죠. 차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소장 작성하고 가압류 신청서도 같이 준비할게요. 시간 좀 걸리니까 연락 기다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빠를수록 좋겠어요. 사무실 문을 나서며 복도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 싸워줄 차례였으니까요. 3일 뒤 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씨, 소장 접수 완료했어요. 지훈 씨와 이하영 씨를 공동 상대로 재판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다 들어갔고요. 급여 가압류 신청도 같이 넣었어요. 판사 결정만 기다리면 돼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저는 오피스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태블릿으로 확인한 지훈의 메시지는 어제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좀 성급했어. 성급했다는 말이 웃겼습니다. 이혼 도장 찍기 1시간 전에 다른 여자와 청첩장을 돌린 걸 성급했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 봤으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도 캡처해서 저장한 뒤 태블릿을 엎어놓았습니다. 그 시각 지훈은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신혼집에서 버티다 못해 짐을 싸서 나왔을 겁니다. 검색창에 싼 모텔을 치며 거리를 헤맸겠죠. 지훈이 모텔을 전전하는 동안 법원에서 보낸 소송 안내 등기 우편은 신혼집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그 우편물은 결국 사람 없음이라는 사유로 되돌아갔습니다. 1번, 2번, 3번. 차 변호사가 전화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등기가 3번 반송됐으니까 이제 직장으로 보낼 수 있어요. 직장 특별 송달 신청할게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지훈의 월급날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달력의 숫자를 하루하루 세고 있었죠. 지훈의 월급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아침, 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 씨, 급여 가압류 결정문이랑 소장이 오늘 지훈 씨 회사로 출발했어요. 오늘이요? 네. 가압류 결정문은 재무팀이랑 인사팀으로, 소장은 지훈 씨 본인 앞으로 직접 배달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3년 동안 자랑스럽게 다니던 그 대기업 본사 책상 위로 법원 서류가 배달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날 오전 지훈의 회사 본사 재무팀 책상 위로 법원 직인이 찍힌 서류 봉투가 도착했을 겁니다. 재무팀 직원이 봉투를 뜯고 안에 든 서류를 펼쳤겠죠. 급여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라는 제목 아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라는 사유가 적혀 있었을 겁니다. 재무팀 직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서류를 건네며 눈을 동그랗게 떴을 거고 동료도 한번 읽어본 뒤 입을 손으로 가렸겠죠. 회사 규정상 가압류는 바로 처리해야 하니까 재무팀은 지훈의 사본으로 시스템에 가압류 사실을 등록했을 겁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이 끝나고
부서원들이 자리로 돌아올 무렵이었을 겁니다. 지훈의 사무실로 등기 배달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지훈 씨 계세요? 배달원의 목소리에 사무실이 잠깐 조용해졌을 겁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겠죠. 접니다. 배달원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을 겁니다. 법원에서 온 특별 송달이요. 여기 수령 확인 사인해 주세요. 사무실 안의 시선이 전부 지훈에게로 쏠렸을 겁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겠죠. 봉투 겉면에 가정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을 거고 안에서 꺼낸 소장 첫 장에는 피고 정지훈이라는 이름 옆에 붉은색 접수 도장이 찍혀 있었을 겁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을 겁니다.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돌리는 척하면서도 눈치껏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겠죠. 지훈은 소장을 급하게 접어 가방 안에 쑤셔넣고 고개를 푹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법원 서류를 직접 받는 장면을 본 동료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소문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차 변호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직장 송달은 내용 자체보다 그 장면이 치명적이에요. 동료들 앞에서 법원 서류를 받는 모습, 그게 사내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지훈 씨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소문은 저녁도 되기 전에 퍼졌을 겁니다. 사내 동기들 단체 메신저방에 누군가 한 줄을 올렸겠죠. 영업이 팀 정지훈, 오늘 법원에서 서류 왔대. 이혼 소송이래. 그 밑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을 거고요. 재무팀에서 급여 가압류 처리했다던데. 불륜이 사유라며. 메시지 하나가 부서를 타고 층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졌을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지훈을 보며 수군거렸겠죠. 지훈은 화장실에 숨어서 주먹으로 타일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지훈의 부서장이 지훈을 조용히 회의실로 불렀을 겁니다. 정대리 앉아. 지훈이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겠죠. 부서장님, 저 개인적인 일이라서. 부서장이 손을 들어 지훈의 말을 끊었을 겁니다. 정대리, 나도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가압류의 소송까지 터지면 인사팀에서 가만히 안 있어. 이번 분기 승진 심사, 정대리 이름은 빼야 할 것 같다. 부서장님,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위에서 내려온 거야. 이해해. 부서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등을 돌렸고 지훈은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을 겁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왔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따라 지훈의 월급 절반이 법원 공탁금으로 묶였습니다. 반토막난 월급 명세서를 본 지훈은 책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을 겁니다. 예식장 잔금 날짜는 코앞이었고 드레스 값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월급으로는 자기 모텔비도 빠듯했을 겁니다. 아영이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오빠 예식장에서 잔금 내라고 연락 왔어. 이번 주까지래. 지훈이 이 말을 짚으며 대답했겠죠. 아영아, 나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려? 지난번에도 기다려 달랬잖아. 도대체 언제까지야? 진짜 곧 해결할게. 며칠만. 며칠이면 예식장 위약금 나와. 오빠가 낼 거야? 아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을 겁니다. 지훈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겠죠. 그날 밤 모텔 침대에 누운 지훈과 자기 원룸에 있는 아영은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나한테 왜 화를 내? 돈 없는 건 오빠 사정이잖아. 내가 돈이 없고 싶어서 없냐? 지원이 그년이 다 막아놨다고. 그걸 왜 나한테 풀어? 오빠가 해결 못하면 나도 생각이 있어.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다 아영이 먼저 전화를 끊었을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둘 사이에
같은 싸움이 반복됐겠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영이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훈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예식장에 취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다음 주 예약건 취소할게요. 네, 위약금은 신랑 쪽으로 청구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아영은 지훈에게 마지막 문자 한 통을 남겼을 겁니다. 오빠, 나 더는 못 기다려. 잘 살아. 그 문자를 읽고 지훈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겠지만 기계음만 돌아왔을 겁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식장 사무실에서 홀로 잠금 독촉서를 받아든 지훈은 텅 빈 의자들 사이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을 겁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겠죠. 아무도 없는 예식장 상담실에서 지훈의 오열이 벽을 타고 울렸을 겁니다. 차 변호사가 보내온 경과 보고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오피스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정심 같은 건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다음 소송 서류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영에게 버림받은 지훈의 오열이 있은 지 사흘 뒤였습니다. 퇴근 후 오피스텔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식당에 내 시어머니하고 지훈이가 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지만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손님 많아요? 점심때부터 온 어르신들이 아직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홀 한가운데서 고함을 지르고 있어. 아버지가 말리고 계신데 안 들어. 엄마, 절대 같이 싸우지 마세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차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식당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차 변호사의 답장이 30초 만에 왔습니다. 절대 먼저 손대지 마세요. 녹음기 켜놓고 상황이 심해지면 바로 112 신고하세요. 식당 안에 CCTV 있죠? 네, 있어요. 그 영상 보존해 두세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할게요. 택시에서 내려 식당 뒷문으로 돌아갔습니다. 뒷문 틈으로 홀 안쪽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치마를 깔고 두 다리를 뻗은 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시어머니가 식당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돈을 다 빼돌려 놓고 도망간 년이 며느리야. 사돈, 당신 딸 어디 숨겨놨어. 홀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대여섯 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굳은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며 막아서고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일어나세요. 사람들 보는 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을 씹으며 더 크게 악을 썼습니다. 내가 왜 일어나? 내 아들이 굶고 다니는데 당신 딸이 통장을 다 틀어막았어. 사기꾼 같은 년. 지훈은 카운터 앞에 서서 어르신 한 분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좀 들어보세요. 와이프가 제가 번 돈을 다 숨겨놓고 저를 불륜남으로 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지훈이 눈시울을 붉히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는 연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번 돈으로 집도 사고 차도 샀는데 이제 와서 다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저를 쫓아낸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뒷문 손잡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 지훈의 멱살을 잡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먼저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그제야 뒷문을 밀고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젖었습니다. 지원아. 시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인연이 왔네. 남편 돈 빼돌려놓고 어디 숨어 있다. 이제 나타나. 지훈이 카운터에서 성큼 다가오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야, 강지원. 가압류 당장 풀어.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이 식당에서 매일 이러고 있을 거야. 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112 세 글자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저는 지훈에게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귀에 갖다 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 방해를 당하고 있고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주소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상담원이 출동 접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 경찰을 불러. 시어미한테 경찰을 불러. 지훈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CCTV 다 찍히고 있고 녹음도 하고 있어요.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지훈의 등을 밀며 다그쳤습니다. 지훈아, 뭐해? 전현 전화 빼서. 엄마, 잠깐만. CCTV가 있대. 지훈이 천장 구석에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카메라를 보더니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목청을 다시 높였습니다. CCTV가 뭐 어때서? 시어미가 며느리 집에 온 게 죄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홀 구석으로 물러나 어머니 옆에 서서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입을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식당 앞마당에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번쩍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아, 경찰이 진짜 온 거야? 지훈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찰관 2명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분 누구세요? 저는 손을 들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접니다. 이쪽 2분이 들어와서 고함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매일 오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지훈을 번갈아 봤습니다. 2분,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이건 가족끼리 다툰 거예요.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어서 온 건데. 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식당 CCTV 영상이 있고요. 방금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경찰관이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지훈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파출소에서 정확한 상황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시어머니가 2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고 지훈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동네 어르신 서너 분이 식당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순찰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도 파출소 가서 진술서 쓰고 올게요.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엄마 옆에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할 일 해라. 저는 부모님께 허리를 깊이 숙인 뒤
식당을 나섰습니다. 파출소로 향하는 길, 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 출동했고 CCTV 영상이랑 녹음 파일 다 넘겼습니다. 차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했어요. 진술서 쓸 때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 꼭 넣으세요. 접근금지 가처분도 바로 준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파출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옆에 서서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앞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이 내민 진술서 양식에 볼펜을 집어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쓰고 나온 다음 날부터 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식당에서 시어머니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동네 어르신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시골 동네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침에 정미소 앞에서 한마디 나온 이야기가 점심때 면사무소를 거쳐 저녁이면 마을 끝집까지 도달하죠. 강 사장네 식당에 사돈이 찾아와서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 부리다가 순찰차에 탔대. 며느리 돈을 뜯어내려고 식당까지 쳐들어왔다며. 세상에 저러고도 시험이라고. 어머니가 전화로 전해주신 말이었습니다. 지원아, 어제 있던 어르신들이 오늘 점심에 또 오셔서 아버지한테 그러시더라. 네가 고생 많았다고 힘내라고. 엄마, 혹시 장사에 영향 있어요? 영향이 있긴 한데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어. 평소에 안 오시던 분들도 일부러 밥 먹으러 오셔서 힘내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 저는 전화를 잡은 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코를 한번 훌쩍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는 식당에 아무도 못 와요. 접근금지 신청했으니까. 시어머니의 소문은 마을을 넘어 지훈의 고향 쪽 친척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시어머니에게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죠. 명절마다 큰 집에서 제사를 주관하며 위세를 부리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네 식당에서 경찰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돌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사람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 씨,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됐어요. 지훈 씨와 시어머니 둘 다 지원 씨 가족 반경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차 변호사가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이하영 씨 관련해서 다른 피해자 가족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피해자요? 네. 몇 년 전에 아영 씨한테 수천만 원을 사기당한 가족이 있대요. 이번에 소문 듣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영이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그 가족 말로는 이하영 씨가 유부남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낸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처음부터 돈만 보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다니요. 기가 막히다 못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은 소문을 추적해 시어머니의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뒤 전화로 동네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원아, 너 시어머니네 집 앞에서 큰일 났대. 무슨 일이요? 웬 여자분이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더라. 아영이라는 애가 자기 남편한테도 똑같이 접근해서 돈을 빼돌렸다고. 시어머니는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대.
119 불러서 실려갔다고 하더라.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저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알아. 엄마는 내 걱정이지. 전화를 끊고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시댁 단체 메신저방에 신우이가 올린 글이 보였습니다. 오빠, 엄마 지금 병원이야.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셨어. 아영이 그 여자가 뭔데 우리 집을 이 꼴로 만든 거야. 지훈의 답글은 한참 뒤에 올라왔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영이가 그런 애인 줄 진짜 몰랐다고. 신우이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몰랐다고? 내 친구였잖아. 오빠가 내 친구한테 손을 대놓고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이렇게 된 게 다 오빠 때문이야. 지우는 더 이상 답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대화 내용도 빠짐없이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며칠 뒤 차 변호사가 추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훈 씨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렸대요. 무단 결근이 계속되니까 인사팀에서 더 이상 못 참은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상 권고사직이에요. 스스로 나가라는 거죠. 안 나가면 징계해고로 간다고 통보했다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대기업 대리라는 직함이 지훈이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텐데 그마저 빼앗긴 겁니다. 돈줄도 끊기고 여자도 도망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있고 지훈이 모텔방에 틀어박혀서 며칠째 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뉴스에서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저는 담담하게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부모님 식당은 오히려 호황을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연행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동네 분들이 밥을 먹으러 오시는 것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응원이 된 거죠. 어머니가 전화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오늘도 점심에 자리가 없어서 밖에 의자를 더 놨다.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 강 사장네 딸이 독한 시집에서 고생이 많았다고 밥 한 끼라도 사 먹어주는 게 인심이라고. 엄마 몸 조심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걱정 마. 아버지가 오히려 신이 나셔서 새벽부터 육수 끓이고 계셔.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부모님의 체면을 짓밟으려던 그들의 작전이 오히려 부모님 식당을 동네에서 가장 붐비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달력을 봤습니다. 재판 날짜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차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 변호사가 짜놓은 판 위에서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최종 선고 기일 아침, 저는 오피스텔 거울 앞에서 블라우스 깃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1년 전 법원 건너편 카페에서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던 여자와 지금 거울 속에 서 있는 여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차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오늘로 끝이에요. 긴장하지 말고요. 네, 변호사님. 긴장 안 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석에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아영과 팔짱을 끼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구겨진 점퍼에 면도도 제대로 안 한 얼굴,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지만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아영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죠. 판사가 자리에 앉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강지원과 피고 정지훈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피고 정지훈은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원고가 제출한 영상 증거, 문자 기록, 청첩장 사본 등에 의해 명백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 정지훈을 유책 배우자로 확정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은 원고의 소득과 자금 관리에 의해 유지되었음이 인정됩니다. 피고의 소득은 대출 이자 및 생활비로 전액 소진되었으며 자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미미합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잠깐 지훈을 봤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 20으로 정합니다. 차 변호사가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피고 이하영에 대한 위자료 청구건입니다. 피고 이하영은 소장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무변론 판결을 적용합니다. 판사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어갔습니다. 피고 이하영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영 씨 명의 계좌 압류는 오늘 바로 들어갈게요. 위자료를 낼 형편이 안 될 테니까 신용불량자 등재까지 갈 거예요. 네, 부탁드려요. 차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덧붙였습니다. 지훈 씨 쪽은 퇴직금도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절반이 날아간 상태고 재산분할 판결대로 신혼집 지분도 포기해야 해요. 사실상 빈손이에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원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저는 은행과 등기소를 오가며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신혼집에 남아있던 지훈의 알량한 공동명의 지분을 판결문에 따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통장도 보험도 집문서도 전부 오롯이 제 이름 하나로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고 퇴직금마저 반토막난 지훈은 신혼집에 대한 지분조차 포기한 채 짐을 쌌습니다.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지훈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때 대기업 대리 명함을 내밀며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용직 신세가 된 거죠. 아영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차 변호사가 아영 명의의 모든 계좌를 압류했고 결국 아영은 신용불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더 비참했습니다. 경찰 연행에 벌금까지 선고받은 데다 친척들이 등을 돌리면서 명절에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벌금을 갚을 돈이 없어 동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모든 서류 정리를 마치고 등기소를 나서던 날 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전부 끝났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원 씨. 성공 보수는 이번 주 안에 정리하면 되고요. 네.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좋죠. 맛있는 대로 예약해 놓으세요. 전화를 끊고 법원 건물을 뒤로 했습니다. 1년 전 이 건물 건너편 카페에서 지훈과 아영의 청첩장을 목격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있었죠. 지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며 깊이 들이마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밀려있던 연차를 소진하고 오랜만에 회사로 출근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팀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옆자리 선배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원 씨, 어서 와. 자리 안 비운 것처럼 깔끔하게 인수인계 해놨으니까 걱정 마. 선배, 감사해요. 폐 많이 끼쳤죠? 무슨 소리야? 빨리 앉아서 커피나 한 잔 마셔. 책상 위에 누군가 올려놓은 작은 화분이 보였습니다. 포스트잇에 지원 씨 자리 지킴이, 물 잘 줬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코끝이 찡했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지훈의 흔적이 남은 이 공간을 더 이상 끌어안고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쓰던 책상을 해체해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내놓았습니다. 거실 소파도 바꿨습니다. 안방 벽지를 뜯어내고 밝은 색으로 새로 도배했습니다. 주방 식기도 전부 새 것으로 채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집안 어디에도 지훈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좋아하는 연한 민트색 커튼이 걸렸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책장을 두고 밀려있던 책들을 꽂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말린 꽃 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온전히 제 취향으로만 채워진 이 공간이 처음으로 진짜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 저녁 차 변호사와 약속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성공 보수 영수증을 건네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1년 넘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 변호사가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지원 씨가 증거를 워낙 잘 모아놔서 제가 편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중간에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실수했을 거예요. 차 변호사가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원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본 의뢰인 중에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에요. 아무튼 오늘 맛있게 먹고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 저는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프로였습니다.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사적인 감정 없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깔끔하게 끝나는 관계가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다시는 안 뵈는 게 좋은 거죠. 차 변호사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한테 다시 올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건강하세요, 지원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차 변호사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고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지훈의 셔츠를 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오롯이 제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뛰며 땀을 흘렸습니다. 결혼 3년 동안 7kg이 빠졌던 몸무게가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거울 속 얼굴에도 핏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 화면에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번 내려다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발신자 표시를 숨기고 전화를 거는 사람은 한 명뿐이니까요. 술에 취해 모텔 침대에 누워 구질구질하게 번호를 누르고 있을 지훈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기록에서 그 번호를 길게 눌러 삭제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쿠션 위에 던지고 냉장고로 걸어갔습니다. 맥주캔 하나를 꺼냈다면서 콧바람을 불었습니다. 소파에 다시 기대앉아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기포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남자에게 울며 매달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 1년 동안 저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뺨을 때리거나 인터넷에 사연을 올려 동정표를 구걸하는 건 하수가 하는 짓이라는 거요. 증거를 모으고 법을 쓰고 돈줄을 끊는 것. 그게 쓰레기를 치우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습니다. 맥주캔을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닌 제 이름으로 된 제 집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이 집도 회사에서의 자리도 전부 제가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내 헌신을 제 능력인 줄 착각하던 남자의 경제적 목줄을 끊어버린 지금 통장 잔고만큼이나 든든하고 평화로운 진짜 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겁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소파 깊숙이 등을 묻었습니다. 내일도 출근이니까 슬슬 씻고 자야죠.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강지원 씨는 남편이 청첩장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뛰어가서 뺨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써도 같이 소리 지르지 않았죠. 대신 112를 찍었습니다. 감정을 참은 만큼 증거가 쌓였고 증거가 쌓인 만큼 법이 대신 싸워줬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카드 긁으며 살던 남편이 그걸 자기 능력인 줄 착각한 채 다른 여자한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월급은 반 토막 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반지하 원룸에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됐죠. 뺨 한 대 때리면 시원한 건 3초입니다. 하지만 통장을 지키고 법을 쓰면 그 사람의 남은 인생 전부가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제발 감정부터 앞세우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먼저 챙기세요. 법은 준비된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강지원 씨처럼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